준우는 권력과 통제, 예측 가능성에 익숙했다. 그의 앞에 똑같은 6살 소녀 2명이 나타날 때까지 그의 세계의 어떤 것도 그를 방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넓고 푸른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준우는 정신이 번쩍 들며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도 전에 그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이걸 알아내자. 준우는 시계를 확인하면서 시선은 앞쪽에 집중한 채 보도를 빠르게 내려갔다. 그는 회의에 늦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규율과 통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각은 그가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그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운전사는 이미 연석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매끈한 검은색 자동차는 늦은 오후의 태양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뻗은 순간 작은 목소리가 그를 멈췄다. 준우는 얼굴을 찡그린 채 날카롭게 돌아섰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6살도 안 된 어린 소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얼굴을 감싸고 있는 똑같은 검은 곱슬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 띄는 파란 눈은 틀림없이 그와 같은 색조 불확실성과 결단력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주위를 둘러보며 정신없는 부모나 보호자를 찾는 것이었지만 보도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혼자였습니다. 길을 잃었나요? 그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물었다. 그중 한 명은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은 다른 한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몸을 굳힌 채 차 문을 꽉 잡았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는 측정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가슴 속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단순히 기업의 CEO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뭔가가 옳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는 물었다. 더 대담한 쌍둥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답변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더 조용한 쌍둥이가 살짝 몸을 움직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작은 배낭의 끈을 꽉 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약간의 죄책감은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요. 그녀는 부드럽게 인정했다. 준우는 두 사람 사이를 슬쩍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겁을 먹지 않는 것 같았고 이는 상황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가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들은 왜 왔을까요? 그런데 정확히 왜 나를 찾고 있었나요? 그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소녀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더 많은 말을 한 사람이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준우의 시선이 그 이미지에 쏠리자 숨이 턱 막혔다. 캐주얼한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부드러운 갈색 눈과 짙은 컬을 가진 여성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젊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몇 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름. 그의 눈이 다시 쌍둥이를 향했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우의 맥박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본 다음 똑같은 파란 눈을 가진 두 어린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우는 낡은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꽉 조인 채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미지가 살짝 흐릿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두 사람, 그와 예린의 모습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고 오랫동안 그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주한 보도 위에 서서 자신이 자신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어린 소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능한 설명을 찾아 여러 가능성을 뛰어다녔습니다. 어쩌면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정교한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대감을 품고 그를 바라보는 그 크고 파란 눈은 그것이 전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평소만큼 안정되지는 않았다. 집에 있어요. 더 대담한 쌍둥이가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몰라요. 준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도망쳤어? 더 조용한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우린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들의 말을 처리하는 동안 사진에 대한 그의 손길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예린이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왔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나 그들이 그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그를 찾았고 이제 그의 앞에는 6살짜리 소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가 그의 검은 곱슬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이렇게 그를 추적한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많이 푸시겠구나. 나중에 알게 된 첫 번째 쌍둥이 다현은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우는 콧등을 꼬집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구조, 통제, 계산된 결정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어린 소녀가 자신과 똑같은 눈을 하고 갑자기 나타난 것은 그가 계획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찾았나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좀 더 조용한 쌍둥이 는지는 배낭에서 또 뭔가를 꺼냈다. 접힌 종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여러 번 건네주었고 그가 그것을 펼치자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회사 주소가 인쇄된 사본이었습니다. 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다현은 엄마 옷장 안에 있는 상자 안에 있다. 고 인정했다. 그녀는 편지와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준우는 마음속으로 점점 커지는 답답함을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예린의 물건을 뒤지고 그의 이름을 알아내고
예린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무모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예린이 한 번도 손을 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뚜렷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녀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화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살짝 눈살을 찌푸린 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준우는 연결을 피하고 자신을 묶는 모든 것을 피하면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예린과 각자의 길을 떠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나는 두 어린 소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조용해졌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한테 먼저 얘기 좀 해도 될까? 다현이 물었다. 준우는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두 자녀와 함께 보도 위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타세요. 그는 매끄러운 검정색 차량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차에 오르자 준우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오늘 일상적인 업무 회의를 기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대신 그는 거의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에게 두 어린 소녀, 즉 그의 딸들을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는 그 문 반대편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들의 집으로 향하는 운전은 조용했지만 준우가 익숙했던 그런 편안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고 아직 묻고 싶지 않은 질문과 듣고 싶지 않은 대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현과 은지는 뒷좌석에 앉았다. 그들의 작은 몸은 그의 차의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를 간신히 채울 정도였다. 그들은 겁을 내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줄곧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거리로 향하는 준우의 운전대를 더욱 꽉 쥐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연립주택, 나무가 늘어선 보도, 블록 끝에 있는 작은 동네 공원 등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하지만 잘 관리된 집에 차를 세우고 진입로에 주차했습니다. 그가 엔진을 끄는 순간 앞문이 벌컥 열렸다. 예린은 짙은 갈색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현관에 서 있었고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쌍둥이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안도감으로 그리고 훨씬 더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준우는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목적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다현, 은지,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차고 절박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준우가 문을 열자마자 두 소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꽉 끌어안자 그들은 죄책감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은지가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다현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라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예리는 두 손을 더 꽉 쥐고 뒤로 물러섰다. 두 손은 두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당신은 나를 반쯤 겁에 질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렇게 그냥 도망칠 수는 없어요. 준우는 차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비난에 대비했지만 딸들을 바라보는 예린의 눈빛에 담긴 생생한 감정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몸을 펴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의심에 찬 어조로 물었다. 준우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한 채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들이 나를 찾으러 왔어요. 내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예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물론 그랬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소녀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형과 은지는 머뭇거리다가 준우를 흘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 쪽으로 걸어갔고 두 어른은 긴장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예리는 팔짱을 꼈다. 그럼요. 그녀는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군요.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겠어.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충분히 오래 걸렸어요. 그의 턱이 꽉 쥐어졌다.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예린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에 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좌절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예리는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난 여기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오르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집 안은 따뜻했고 살았다. 크지는 않았지만 냉장고에 꽂혀있는 아이들의 그림, 소파 옆에 놓인 빨래 바구니, 계단 근처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 몇 개 등 생동감이 넘쳤다. 계피 냄새와 희미하게 꽃향기가 났다. 익숙한 향기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예리는 주방을 가리켰다. 준우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의자를 하나 빼내고 그녀가 커피를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나 원해?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한 모금 마시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랫동안 둘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리는 컵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난 당신이 알아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준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왜? 그녀는 쓸데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그걸 묻는 겁니까? 그래, 예린. 나야.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고 싶었을 거라는 걸 당신도 알아야 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대답하기 한참 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말할까 고민도 했어요. 그녀는 진짜 그랬는데 준우야, 넌 이미 가버렸어. 넌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 라고 인정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당신은 의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무 때문에 당신이 그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기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당신을 원했습니다. 준우는 턱을 괴었다. 그건 당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리는 아마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냈다. 고 인정했다. 이번에는 더욱 묵직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준우는 위층에서 딸들이 이야기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들의 삶 속에 있고 싶다. 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예리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왜 지금? 처음부터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고, 그들이 나를 찾으러 왔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그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리는 심호흡을 했다.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것을 증명하세요.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그녀는 그에게 작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나오세요. 가장 단순한 도전이었지만 어쩐지 가장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우는 회의, 사업 거래,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번에 그는 단지 회의실에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준우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그는 운전대를 꼭 쥐고 턱을 괴면서 예린이 했던 말을 모두 되뇌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의 딸들을 숨겨왔습니다. 그녀의 부엌에서 느꼈던 분노는 여전히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다른 것,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린에게 화를 내고 싶어도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있어서는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너무 집중했고 기업 세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 너무 집착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면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는 몰랐고 그 불확실성은 분노보다 더 나빴습니다. 마침내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맞이한 도어맨에게 거의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떠나던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은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담고 있었고, 유리 너머로 끝없이 뻗어있는 고층 빌딩의 반짝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던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공허함만 느껴지네요. 그는 바 쪽으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도시를 바라보며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다. 그의 마음은 그날 저녁,
다현과 은지가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를 보았던 방식, 예린이 화가 났음을 알았을 때 그들이 매달렸던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단지 2명의 무작위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에게 이상하고 생소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사업이나 거래, 그가 이전에 처리했던 모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체 산업을 형성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수년을 보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를 원할까요? 그의 휴대폰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예린.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응? 그녀가 말하기 전에 반대편에서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준우는 한 손으로 컬을 쓰다듬으며 숨을 내쉬었다. 그게 좋은 일인가요? 예린은 부드러운 웃음을 내쉬었지만 그 밑에는 뭔가 지친 기색이 있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일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싶다면 당신이 정말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편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준우는 카운터에 기대어 잔에 담긴 검은 액체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기 있고 싶다. 또 다시 잠시 멈췄다가 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준우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예린은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을 알아가세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알았어. 그녀가 소리쳤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그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위스키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즉 불확실하고 지저분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예상만큼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거래나 이익, 권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다음 날 오후 예정보다 일찍 예린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가슴을 짓누르는 심상치 않은 무게를 무시하며 현관문을 바라보는 순간이 흘렀다. 그는 무자비한 임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 들어가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팔려는 사람들과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협상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느낌으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노크를 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다현은 거기 서서 그를 향해 눈을 깜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쩍였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준우는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은 나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오겠다고 했는데 은지가 마음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
그것에 대해 뭔가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 여기 오고 싶으면 일찍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우는 살짝 웃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한 것 같군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의 뒤로 은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엄마, 그 사람 실제로 여기 있어요. 주방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계속 발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들여보내세요, 은지. 쌍둥이가 옆으로 물러섰고 준우는 집안의 온기를 느끼며 안으로 들어섰다. 계피와 바닐라 같은 달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면서도 생활 공간이었으며 선반 위에 액자, 소파 위에 드리워진 담요, 계단 근처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 몇 개 등 집처럼 느껴지는 작은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매일 밤 찾아오는 차갑고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린은 주방에서 나와 행주에 손을 닦았다. 그녀는 그에게 찬성하는 표정을 짓기 전에 시계를 힐끗 보았다. 일찍 왔군요. 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현이는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고 싶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예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보기보다 더 터프해요. 다현은 웃었다. 우리는 엄마에게서 그것을 얻습니다. 예린은 눈을 굴렸다. 좋아, 그 사람에 대한 무리는 그만둬. 너희 둘은 가서 코트를 가져오너라. 우리는 나갈 예정이다. 준우는 눈썹을 치켜떴다. 우리는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하게 그들을 알아가고 싶다면 내 거실에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그의 차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소녀들은 때로는 그에게, 때로는 서로에게 수다를 떨며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방식으로 침묵을 채웠다. 그럼 당신은 부자인가요? 은지가 갑자기 물었다. 준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것. 다현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얼마나 부자인가? 예린은 한숨을 쉬었다. 여자애들. 다현은 공정한 질문이다, 라고 순진하게 말했다. 준우는 웃었다. 충분히 부자야. 은지는 그를 곁눈질했다. 예를 들어, 애완 호랑이를 키울 만큼 부자인가요? 준우는 낄낄 웃었다. 호랑이가 왜 필요한가요? 다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CEO이기 때문입니다. CEO들은 가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예린은 끙끙거렸다. 모든 CEO가 미치광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은지는 팔짱을 꼈다. 그렇다면 멋진 것이 없다면 부자가 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준우는 잠시 생각했다. 비행기가 있어요. 쌍둥이는 눈을 크게 뜨고 눈빛을 교환했다. 비행기가 있나요? 다현이 물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헬리콥터도요. 은지의 입이 열렸다. 우리 그거 타고 갈 수 있어? 예린이 자리로 돌아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우는 웃었다.
어쩌면 언젠가. 쌍둥이가 서로 신나게 속삭이자 예리는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단지 어깨를 으쓱했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 아이디어에 사로잡혔는지 보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공원에서는 청량한 가을 공기 속에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며 앞장섰다. 준우는 예린의 옆에 서서 그들이 그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해요.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끼어들려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준우의 턱이 굳어졌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린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듯 그를 관찰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그들은 은지가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그네에서 뛰어내리고 다연이 빠르게 뒤따르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준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고 단 한 번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나날은 준우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체계적이고 규율 있고 예측 가능한 그의 일상은 다현과 은지라는 두 명의 작은 자연의 힘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연속된 회의와 사업 협상 대신에 그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상어와 싸운 적이 있는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빠른 질문에 답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머뭇거리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서 마치 낯선 것을 조사하는 것처럼 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데도 가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를 자신들의 세계의 일부로 만드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이었고 이상하게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예린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방금 리뷰를 마쳤습니다. 그가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전화를 받자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인사하기도 전에 언제 돌아오느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시계를 바라보며 웃었다. 벌써 보고 싶어? 예린이 코웃음을 쳤다. 나 말고 그 사람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노크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현과 은지는 그의 손을 잡고 얼굴이 빛나며 질주했다. 은지는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하셨다. 고 말했다. 그럴까요? 다현은 희망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준우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된 거 아시죠? 다현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바뀌기 전에 가봐야 해요. 예린은 팔짱을 끼고 출입구에 나타났다. 저는 저녁 식사 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현과 은지는 드라마틱한 순수함으로 눈을 크게 뜨며 엄마를 향해 똑같이 애원하는 시선을 돌렸다. 예린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양이 적어요. 준우가 그들을 차로 데려가자 소녀들은 환호했다. 드라이브하는 끝없는 수다로 가득 찼고 다현과 은지는 어떤 맛이 가장 좋을지 토론을 벌였다. 다현은 초콜릿이 최고인 건 당연하다고 선언했다. 은지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트 초코칩이 더 맛있어요. 준우는 웃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난 바닐라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두 소녀 모두 과장된 공포에 헐떡거렸다. 조수석에 앉은 예린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나요? 준우는 아직도 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웃었다. 내 취향에 맞게 작업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소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맛을 고릅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은지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생일날 여기 올 거야?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는 물었다. 다현은 다음 달이라고 숟가락을 핥으며 말했다. 준우는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예린을 힐끔 쳐다봤다. 그는 쌍둥이를 돌아보았다. 물론이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은지는 그를 한참 동안 관찰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준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단순한 인정 이상의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가 실패하지 않을 시험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준우는 완전히 낯설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새로운 리듬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체계화되고 통제되었으며 매 순간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다현과 은지의 들뜬 전화와 오자고 하는 초대, 그리고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처음에 그는 쌍둥이가 자신을 삶의 손님, 새롭고 낯선 사람처럼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세계로 직접 끌어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심지어 머리를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할지 등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지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접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린의 부엌에 앉아 다현과 은지가 인형을 이용해 머리 닦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지켜보던 예린은 뭔가 불안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린은 이것이 일시적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과 가족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감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6살 난 두 아이와 함께 앉아 금발 합성 가닥을 따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비웃으면서 그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은 카운터에 기대어 즐거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들은 당신을 작은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준우는 싱긋 웃으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사실 그 사람은 머리를 닦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초보자용입니다.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그 따은 머리는 재앙입니다. 준우는 한숨을 쉬며 인형을 내려놓았다. 좋아, 패배를 받아들인다. 은지는 웃었다. 연습하면 나아질 거예요. 그 생각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낯설었습니다. 소녀들이 잠든 뒤에도 준우는 뒤에 남았다. 예린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예전에는 일이 더 단순했던 시절, 함께 있을 때 늘 하던 일이었다. 그는 두 손 사이에 컵을 쥐고 그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당신이 나를 들여보내주네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예린은 팔짱을 끼며 숨을 내쉬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는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쌍둥이의 침실이 있는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준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당신은요? 예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내려놓았다. 공평해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몇 주 전만큼 긴장되지 않았다. 예리는 결국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남고 있는 거 맞지? 준우와 시선이 마주쳤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현재로서는 탈출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이 자신의 인생 행로를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준우. 그는 통제와 정확성이 성공의 열쇠이고, 감정은 부담이며, 가족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다현의 주방에 서서 다현과 은지의 다가오는 생일을 위한 컵케이크 장식을 도우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주방은 웃음소리와 바닐라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쌍둥이는 밀가루와 설탕 프로스팅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컵케이크 위에 다채로운 스프링클을 조심스럽게 얹으면서 카운터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준우는 도와주려 했지만 은지의 코에 파란색 아이싱을 바르고 다현에게 미관을 망친다고 혼나자 청소부로 강등됐다. 준우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며 다현이 별점 5점짜리 식사를 평가하듯 컵케이크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완벽해야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스프링클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생일이에요. 은지는 손가락에 묻은 설탕을 핥았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다현은 괜찮아도 충분하지 않다고 중얼거렸다. 준우는 웃었다.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주방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다현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녀가 그걸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요? 다현과 은지는 컵케이크를 다 먹고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서 내려왔다. 엄마한테 보여드릴까요? 준우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소녀들은 도망갔고 그들의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다현은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준우에게 팔짱을 끼며 돌아섰다. 그럼 생일 선물은요? 준우는 카운터에 몸을 기댔다. 그들은 어쩌고? 다현이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그들을 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준우는 웃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양손을 들어 항복했다. 알았어. 내가 좀 지나쳤나 봐. 다현은 눈을 굴렸다. 어떻게 배 밖으로? 그냥 조랑말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신음했다. 조랑말을 사주셨나요? 준우는 웃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다현은 손을 내리며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거창한 몸짓은 필요 없어, 준우. 그들에겐 내가 필요해. 그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들 사이에는 말 못할 무언가가 지나갔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다현은 한숨을 쉬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소녀들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아시죠? 준우는 침을 삼켰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한다. 다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준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억만장자가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하는 관계로 측정된다는 책임과 구원,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준우는 자신의 경력, 감정, 미래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현과 은지의 등장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된다. 처음에 그는 그들의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거창한 몸짓이나 재정적 안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현과 은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신에 있어서 수동적인 인물만은 아니다. 그들은 그를 성장시키도록 밀어붙이고 정직과 존재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인해 준우는 자신이 내린 선택과 그가 피해온 삶에 직면하게 된다. 다현 역시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는 단지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주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를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기를 꺼리는 그녀는 분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키운 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말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준우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현이 즉시 준우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말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머물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나타나서 다현과 소녀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단지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는 마지막 순간이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준우는 딸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제국 너머에서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다.